평범한 주택가. 3년 만에 뜯어낸 거실 장판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차가운 시멘트 속에 잔인하게 훼손된 채 차갑게 굳어버린 한 여인의 백골이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이는 다름 아닌 남편 권 씨의 자상한 남편이자 성실한 배관공으로 통했던 그는 아내가 사라졌다며 눈물로 전단지를 돌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괴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권 씨와 40년 우정을 나눈 절친의 아내이자 사라진 아내의 빈자리를 채웠던 내연녀 이 씨. 그녀마저 돌연 처참한 죽음으로 발견된 겁니다. 평화롭던 이웃들 사이에서 벌어진 두 여인의 연쇄적인 죽음. 지금부터 그가 1000일 동안 깊숙이 묻어두었던 지옥의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오늘의 충격적인 사건의 기록을 들여다보기 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이 사건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의 여름은 유독 지독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의 열기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거리마다 축제 같은 환호성이 터져나왔지만 부산 영도의 가파른 산복도로를 따라 늘어선 낡은 주택가 골목길에는 그 열기조차 뚫지 못한 서늘한 침묵이 무겁게 고여 있었습니다. 7월의 무더위가 바닷바람마저 집어삼킨 어느 평범한 오후, 그 고요를 찢는 비명 소리가 골목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엄마. 사흘째 연락이 닿지 않아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던 아들이 안방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60살의 어머니 이 씨였습니다. 방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찌는 듯한 가마솥 더위 속에 생전 처음 맡아보는 고약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름날의 음식물 썩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한낮의 열기가 가득 찬 좁은 방 안에서 어머니 이 씨는 날카로운 도구에 수차례 찔린 상태로 안방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낡은 노란 장판 위로는 이미 검붉은 흔적들이 진득하게 말라붙어 그날의 참혹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동네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남편을 위해 매일 따뜻한 국을 끓여내던 다정한 아내이자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평범하고 선량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왜 이런 차가운 바닥에서 홀로 마지막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바닥에 엎드린 채 발견된 어머니의 손은 마치 누군가를 붙잡으려 했던 것처럼 애처롭게 뻗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아들은 차마 어머니의 몸에 손도 대지 못한 채 벽을 짚고 통곡했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편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왔어. 눈 좀 떠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의 절규가 좁은 주택가 골목을 가득 채웠지만 대답해야 할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현장을 살피던 형사들은 곧 이 사건의 기이한 모순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평소처럼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범인이 억지로 문을 부수거나 유리창을 깬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방롱 속 폐물함과 서랍 위 지갑 속 현금조차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범인은 마치 제 집 안방을 드나들 듯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와 이 씨를 정확히 노린 것입니다. 이 씨가 아무런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주고 방 안까지 안내했을 사람, 즉 철저히 계산된 면식범의 소행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영도경찰서 수사팀 관계자는 그날의 현장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문이 멀쩡했습니다. 범인이 담을 넘은 흔적조차 없었죠. 이건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어줬거나 피해자가 아주 안심하고 곁을 내줄 만큼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 선한 분을 이토록 잔인하게 만들었는지 현장을 조사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 씨의 주변 인물 관계도를 샅샅이 뒤지며 거미줄처럼 얽힌 인연들을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마지막 통화 목록, 평소 원한을 살 만한 관계, 혹은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사팀의 날카로운 레이더망에 포착된 이름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피해자의 남편과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형, 동생하며 가족처럼 지내온 절친한 친구 권 씨였습니다. 사건 직후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남편의 곁에서 함께 오열했던 그 남자가 왜 용의선상에 오른 걸까요? 남편조차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며 고개를 저을 정도로 믿음직했던 40년 지기 친구, 동네 사람들도 입을 모아 성실하다고 칭찬하던 그 노신사의 이름이 수사 기록 첫 장에 적히자 영도 일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사람들의 말대로 그는 억울하게 의심받는 평범한 이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얼굴을 그 미소 뒤에 숨기고 있는 걸까요? 모두가 통곡하며 슬픔에 빠져 있던 그 시각, 오직 권 씨 한 사람만이 가졌던 기이한 공백에 대해 이제 우리는 알아보려 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영도구의 좁고 가파른 골목길에서 가장 자주 목격된 것은 다름 아닌 권 씨의 절규였습니다. 이 씨가 참변을 당했다는 비보가 전해지자마자 권 씨는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나타난 그의 얼굴은 이미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은 친구의 어깨를 붙잡고 함께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떤 인간이 우리 영숙이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인가. 갈라진 목소리와 슬픔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은 영락없이 가족을 잃은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권 씨는 장례 기간 내내 식음을 전폐한 채 친구의 곁을 지켰습니다. 조문객들을 직접 맞이하며 상주 노릇을 자처했고 영정사진 속 이 씨를 바라보며 몇 번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그 헌신적인 모습에 동네 사람들은 물론 유가족들조차 권 씨의 손을 맞잡으며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권 씨의 슬픔에 동화되어 갈 때 수사팀의 시선은 권 씨의 뒷모습에서 멈췄습니다. 형사들이 권 씨의 태도에서 미묘한 이질감을 느낀 건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친구가 오열할 때 옆에서 함께 울던 권 씨의 눈동자가 문득 현장을 조사하는 형사들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 차갑고 예리하게 번득이는 것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권 씨라는 인물의 주변을 조용히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장례식장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권 씨와 피해자 이 씨는 단순히 남편 친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겉으로는 40년 우정을 자랑하던 남편의 절친이었지만 실제로는 남들 눈을 피해 은밀한 만남을 이어오던 내연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생각보다 깊고 진지했습니다. 주위의 시선을 피해 인근 도시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이 씨는 권 씨를 위해 밑반찬을 따로 챙기거나 그의 생활을 세심하게 돌봐왔습니다. 외로운 처지였던 권 씨에게 이 씨는 단순한 친구, 아내 이상의 안식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위태로운 관계의 이면에는 돈이라는 차가운 현실이 독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권 씨의 금전 상황을 추적하던 중 결정적인 갈등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권 씨는 당시 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이었고 이 씨에게 무려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그 시절 영도의 낡은 주택가에서 2천만 원은 누군가의 전 재산이자 한 가정을 뒤흔들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 돈을 권 씨의 생활비와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례차례 건넸습니다. 사랑과 신뢰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돈이 오가며
관계의 무게추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알뜰하고 돈 문제에 철저했던 이 씨는 시간이 지나도 돈을 갚을 기미가 없는 권 씨에게 점점 지쳐갔습니다. 최근 들어 두 사람 사이에는 고성이 오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이 씨는 결국 권 씨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린다. 이번 달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우리 관계부터 돈 문제까지 전부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거세게 압박해온 것입니다. 40년 지기 친구에게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위기, 그리고 평생 쌓아온 사회적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권 씨에게 이 씨의 독촉은 단순한 빚 독촉이 아닌 자신의 목숨줄을 죄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긴박한 정황 속에서도 권 씨는 여전히 친구의 집을 드나들며 누구보다 슬픈 표정으로 친구를 위로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에서도 그는 장례식이 끝나고 홀로 남은 친구를 걱정하며 그 집을 찾았습니다. 친구야,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내가 옆에 있을 테니 기운 내라. 권 씨는 친구가 따라주는 술잔을 아무렇지 않게 받았습니다. 이 씨의 숨결이 채 가시지 않은 그 거실에서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안주를 씹고 술을 마셨습니다. 형사들은 이 기묘한 태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드디어 권 씨를 소환했습니다. 이제 연금 무대는 장례식장에서 사방이 막힌 차가운 취조실로 옮겨졌습니다. 과연 권 씨는 어떤 이야기를 취조실에서 들려줄까요? 권 씨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취조실 내부의 공기는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만큼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좁은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철제 책상을 사이에 두고 서 형사와 권 씨는 마치 서로의 심장 소리를 읽어내려는 듯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죠. 조금 전까지 피해자와의 내연 관계를 터무니없는 모함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던 권 씨. 그는 이제 입을 굳게 다문 채 서 형사가 내미는 서류 뭉치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서 형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논리적인 증거보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온 단 한 발의 질문에 무너진다는 것을요. 서 형사는 천천히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뿌연 연기가 두 사람 사이의 경계선을 흐릿하게 만들 때쯤 그는 권 씨의 생활 반응 조사서 한 구석에 적힌 아주 낡은 메모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2005년 7월 처 김씨 가출 신고. 그것은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저 한 남자의 평범한 가정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 형사의 눈에는 그 짧은 문장이 마치 피를 흘리고 있는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서 형사는 고개를 들어 권 씨를 보았습니다. 친구의 아내가 죽었을 때 세상이 떠나가라 통곡하던 남자. 40년 우정을 말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던 그 남자의 눈동자 속에 3년 전 사라진 아내의 흔적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서 형사의 머릿속에서 베테랑 수사관 특유의 본능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내연관계였던 이 씨를 저토록 잔인하게, 그것도 아무런 주저함 없이 끝장낼 수 있는 내녀라니 우리 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3년 전 그가 직접 경찰서에 찾아와 아내가 짐을 싸서 나갔다고 말했던 그날의 풍경은 정말 진실이었을까요? 권 씨, 40년 우정 참 귀한 거죠. 그런데 내가 서류를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 서 형사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운을 뗐습니다. 권 씨의 눈썹 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거렸습니다. 서 형사는 권 씨의 반응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았습니다. 최의자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음이 정적을 가로질렀습니다. 3년 전 여름이었지? 그때 네 마누라가 집을 나갔다고 신고했더라고. 그날도 지금처럼 아주 더웠다면서. 네가 그랬잖아.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내가 메모 한 장 남기고 사라졌다고. 그래서 네가 얼마나 슬펐어.
시장통이며 터미널이며 전단지를 돌리면서 아내 찾겠다고 돌아다니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권 씨는 대답 대신 시선을 아래로 떨궜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그의 손등에 푸른 힘줄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서영사는 그 손등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권 씨. 내가 이번에 피해자 이씨 사건을 조사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 범인은 아주 대담해. 상대와 눈을 맞추면서도 망설임 없이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지. 만약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3년 전에도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다면 과연 그 상대를 순순히 보내줬을까? 가출했다는 네 아내 말이야. 정말 네 말대로 제 발로 나간 게 맞나? 순간 취조실의 시간이 그대로 멈춘 듯 했습니다. 권 씨의 얼굴에서 조금 전까지의 그 오만했던 여유가 순식간에 휘발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흐트러짐 없던 그의 눈동자가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마른 침을 아주 길게 삼켰습니다. 꿀꺽 하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내가 집 나간 게 여기서 왜 나옵니까? 지금 이씨 사건 조사하는 거 아니었어요? 권 씨의 목소리는 이미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평정심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끄듬이 미세하게 갈라지고 있었죠. 서영사는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자신의 직감을 집어넣었습니다. 권 씨, 너는 이 씨를 죽였다는 의심을 받는 것보다 지금 내가 네 아내의 이야기를 꺼내는 걸 훨씬 더 무서워하고 있어. 네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사람 눈은 거짓말을 못하거든. 서영사는 의자를 더 바짝 당겨 권 씨의 얼굴 가까이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권 씨의 검은 눈동자 속에 서 형사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대로 투영되었습니다. 서 형사는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친구 마누라 죽인 거 그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말이야,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 3년 전에 없어진 내 마누라. 사실 네가 죽였지. 지금 어디다 숨겼어? 산이야? 바다야? 취조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권 씨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를 위로하며 술잔을 부딪히던 그 강철 같은 담력은 어디로 간 걸까요? 권 씨의 입술이 경련하듯 실룩거렸고 테이블 아래 놓인 그의 무릎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서영사는 전일처럼 느꼈습니다. 말해봐, 권 씨. 네 마누라 시신 어디 있어? 이 씨 죽인 것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어디다 묻었어? 권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취조실에는 오직 거칠게 몰아쉬는 그의 숨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성실한 이웃, 다정한 친구라는 가면 아래 숨겨두었던 칠흑 같은 어둠이 서영사의 단 한마디에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권 씨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그가 입술을 바르르 떠는 그 찰나의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권 씨, 네가 아내 찾는다고 눈물을 흘릴 때 동네 사람들은 다 속았겠지. 다들 네가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넌 아내를 그리워하는 남자가 아니야. 들키지 말아야 할 것을 들켜버린 범죄자의 얼굴이지. 지금 말해. 네 아내 어딨어? 권 씨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에 목이 죄이는 사람처럼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부정보다는 거대한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만의 비밀. 과연 권 씨의 침묵 끝에 터져나올 대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3년 전 그 뜨거웠던 여름날의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아내가 가출했다며 통곡하던 남편의 눈물 뒤에 감춰진 진짜 풍경. 그가 매일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셨던 그 장소에
우리가 미처 짐작하지 못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예감이 현장의 모든 형사를 엄습했습니다. 권 씨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서 형사를 바라보며 입술을 뗐습니다. 형사님, 사람 하나 죽이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 목소리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닌 듯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가장 기괴한 고백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한 장소는 아무도 찾지 못할 깊은 산속도 차가운 바다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세상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주 평범하고도 끔찍한 장소였습니다. 취조실의 정적은 날카로운 얼음판 같았습니다. 서영사의 질문이 허공을 가른 뒤 고 씨는 한동안 유령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만이 좁은 방 안을 기괴하게 채우고 있었죠. 고 씨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바닥의 한 점만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마치 그 바닥 아래에 숨겨둔 무언가가 지금 당장이라도 뚫고 올라오기라도 할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고 씨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담배 한 대만 피워도 되겠습니까? 서영사는 아무 말 없이 담배 한 대를 건네고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고 씨는 연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하고 길게 내뱉었습니다. 그 연기 속에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비밀이 섞여 나오는 듯 했습니다. 담배 끝이 타들어가며 내는 지직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 순간 고 씨는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가장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자백 중 하나로 기록돼 그 말을 너무나도 덤덤하게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죽였습니다. 아내는 우리 집 방바닥 밑에 있습니다. 취조실 안에 있던 형사들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청각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죠. 시신을 인적이 드문 산에 버린 것도 깊은 바다에 던져 흔적을 지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밥을 먹고 고단한 몸을 뉘어 잠을 자던 그 집. 그 좁은 안방의 방바닥 아래에 아내가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서영사는 고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죽였어? 그날 안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고 씨는 다시 한번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더니 3년 전 그 뜨거웠던 7월의 어느 밤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십니다. 그날 밤 안방 문을 걸어 잠근 것은 고 씨였습니다. 내연녀 이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아내에게 들켰기 때문이었죠. 평생을 믿어온 남편의 배신에 아내는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에게 아내의 슬픔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외도가 세상에 알려져 공들여 쌓아온 평판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아내의 목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잖아. 제발 입 좀 닥치라고 했지. 아내의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뒤 베테랑 배관공이었던 고 씨는 평범한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욕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매일같이 다루던 날카로운 공구들을 꺼내들었습니다. 배관의 구조와 물길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는 아내의 시신을 무려 60여 토막으로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60토막이라니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고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배관공 일하다 보면 알거든요. 어느 정도 크기여야 물에 잘 내려가는지. 살점은 분리해서 변기에 버리고 뼈는 따로 처리해야 뒤탈이 없으니까요. 고 씨는 화장실에서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기괴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배관공업지식을 동원해 살점과 뼈를 철저히 분리했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 화장실 바닥을 아예 뜯어내고 리모델링까지 직접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다 버리지 못한 시신의 일부는 비닐에 겹겹이 싸서 안방 문턱 아래와 거실 바닥을 파내 묻어버렸습니다. 머리는 안방 문턱 근처에 묻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갈 때마다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몸통은 거실 쪽 바닥 아래에 깊숙이 밀어넣었고요. 이 비현실적인 진술에 취조실에는 차가운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묻은 뒤 직접 시멘트를 비벼 그 위를 덮고 노란 장판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1톤 작업용 트럭을 몰고 전국 각지를 돌았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며 서울에서 한 번, 부산에서 한 번 전원을 켰다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경찰이 아내의 위치를 추적할 때마다 가출한 아내가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완벽한 가짜 알리바이를 맞는 것입니다. 시장을 돌며 전단지를 돌리고 눈물을 흘리던 그 천일 동안 실제 아내는 그가 TV를 보던 거실 바닥 아래에서 그리고 그가 잠을 자기 위해 넘나드는 문턱 아래에서 차갑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유가족인 피해자의 친척은 이 자백 내용을 전해 듣고 취조실 밖에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그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그 위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었을까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 괴물입니다. 3년 동안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그 집에서 사람들을 불러 술을 마시고 웃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고 씨는 자백을 이어가는 내내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배관을 타고 흘려보낸 살점들과 장판 아래 묻어둔 뼈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보다는 마치 잘 끝낸 작업을 회상하는 듯한 뒤틀린 자부심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는 왜 시신을 집안에 가두고 천일을 보냈을까요? 발밑에 아내를 두고 생활하며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는 그 끔찍한 압박감을 그는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는 압박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술로 세상을 완벽하게 속였다는 광기 어린 만족감을 느끼며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고 씨의 고백이 끝나갈 무렵 서 형사는 수첩을 덮으며 떨리는 손을 감췄습니다. 3년 전의 실종 사건은 이렇게 가장 잔인한 진실로 매듭지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 씨가 내뱉은 아주 짧은 한마디가 서 형사의 귓가에 남았습니다. 형사님, 바닥 아래를 열면 아마 제가 왜 그랬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고 씨가 직접 안내하는 그 침묵의 집으로 발을 들여야 합니다. 그가 천일 동안 정성스럽게 관리해온 그 장판 아래, 그리고 리모델링된 그 차가운 욕실 바닥 아래에 우리가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이 어떤 모습으로 박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시간입니다. 고 씨의 자백이 떨어진 직후 영도의 고즈넉한 주택가는 순식간에 수사 차량과 형사들로 뒤덮였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잘 들던 그해 여름날, 경찰이 도착한 고 씨의 집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60대 남자가 혼자 사는 지극히 평범하고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빛바랜 화분들, 빨랫줄에 걸린 수건 몇 잔이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그 아래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형사들은 직감했습니다. 이 집 전체를 휘감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냉기를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한기가 아니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울하게 죽어간 한 여인의 원한이 만들어낸 묵직하고 서늘한 침묵의 압박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고 씨가 지목한 안방과 거실 경계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깔린 낡은 카펫을 치우자 세월의 때가 묻은 노란 장판이 드러났습니다. 형사들이 조심스럽게 장판 귀퉁이를 잡아 올렸습니다. 쩌적 하는 소리와 함께
장판이 뜯겨나가자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날 것 그대로의 시멘트 바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안방 문턱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특정 부위가 이상했습니다. 주변 바닥보다 눈에 띄게 볼록하게 솟아올라 있었고 시멘트의 색깔 또한 거칠고 희끗희끗한 것이 누군가 급하게 덧바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베테랑 배관공이자 미장 기술까지 갖췄던 고 씨. 그는 자신의 그 섬세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장 잔인한 범죄를 은폐하는데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살해한 뒤 창고에서 곡괭이를 가져와 자신이 매일 밟고 다니던 방바닥을 깊게 파내려 갔습니다. 딱딱한 시멘트를 깨부수고 흙을 파내어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기괴한 무덤을 집 한복판에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취조실에서 덤덤하게 고백했던 그 잔혹한 수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시신을 유기하기 쉬운 크기로 분리한 뒤 비닐과 가마니로 겹겹이 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여름의 열기 속에서 터져나올 부패한 냄새가 두려웠던 그는 시신 위로 값싼 향수를 몇 병이나 들이부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화학적인 향기와 죽음의 냄새가 뒤섞인 지옥의 칵테일이 그 좁은 구덩이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고씨는 그 위에 흙을 채우고 다시 두껍게 시멘트를 비벼 올렸습니다. 미장 도구를 드는 그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익혀온 기술로 시멘트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장판만 덮으면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평지로 위장했습니다. 그 위에 장판을, 그것도 혹시 모를 냄새를 막기 위해 두 겹이나 겹쳐 깔아 범행을 완벽하게 박제해버렸습니다. 당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과학수사대 감식반 관계자는 장판이 거치던 그 순간의 공기를 잊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고 씨의 자백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곡괭이가 볼록 솟은 시멘트 바닥을 처음 때리던 순간 깡 하는 쇳소리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냄새가 터져 나왔습니다. 3년 동안 시멘트 독과 향수 냄새, 그리고 썩어가는 시신이 뒤엉켜 만들어낸 형언할 수 없는 악취였습니다. 마스크를 겹쳐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눈이 따가울 정도의 그 냄새는 3년 동안 이곳에 갇혀있던 죽음의 비명 같았습니다. 감식관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한참을 파 내려갔습니다. 굳어버린 시멘트 덩어리와 흙을 걷어내자 마침내 겹겹이 쌓인 검은 비닐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비닐을 뜯어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백골 상태의 시신이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의 손에 붙잡혀 숨이 끊어지던 그 순간의 공포를 그대로 간직한 채 차가운 방바닥 아래 갇혀있던 아내 김씨. 그녀는 자신의 머리가 묻힌 문턱을 남편이 매일같이 밟고 지나다니는 것을 그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친구들을 불러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 때 그녀의 뼈는 그 발밑에서 서서히 부서져 가고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백골로 돌아온 김씨의 유해를 마주하고 현장은 순식간에 오열과 통곡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참혹한 광경 앞에서 형사들조차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그것도 수천 일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배관공의 정교한 기술은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가장 차갑고 잔인한 무기가 되어 아내를 집안에 가두었습니다. 고 씨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끔찍한 비밀을 발밑에 품고 살았던 걸까요? 단순히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미처 짐작하지 못한 그보다 더 뒤틀리고 기괴한 욕망이 그 집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김 씨의 유해를 수습하고 고 씨의 집 곳곳을
더욱 정밀하게 감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시신이 발견된 안방 바로 옆, 고 씨가 리모델링했다는 욕실을 조사하던 수사팀의 눈에 또 다른 기묘한 흔적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시신을 유기할 때 사용했던 미장 기술과는 전혀 다른 백왕공 고 씨만의 아주 은밀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동원된 또 하나의 은신처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그 차가운 욕실 타일 아래에는 또 어떤 끔찍한 진실이 물소리에 묻힌 채 숨죽이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이제 고 씨가 3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던 아내의 비극보다 더 깊고 충격적인 연쇄의 고리를 마주해야 합니다. 고 씨가 아내를 발밑에 묶고 보낸 천일. 그 시간은 단순히 시신을 숨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그 빈자리를 자신만의 정교한 거짓말로 채워넣은 거대한 연극이었습니다. 우리는 고 씨의 금융기록을 추적하던 중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지 수개월이 지나고 심지어 1년이 넘은 시점에서도 그녀 명의의 보험료가 단 한 차례의 미납도 없이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맞춰 자동이체로 납부된 보험료. 죽은 사람은 돈을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아내를 시멘트 아래 묻은 그 손으로 아내의 통장을 관리했습니다. 만약 경찰이 찾아와 행방을 묻는다면 살아있으니 보험료도 내고 생활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대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아내의 목숨값으로 유지되는 그 보험료는 역설적으로 아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짜 생명줄이 되어 고 씨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고 씨의 치밀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아내의 핸드폰을 챙겨 들고 자신의 1톤 작업용 트럭에 올랐습니다. 부산 시내를 벗어나 인근 도시를 돌며 그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핸드폰 전원을 켰습니다. 짧은 진동과 함께 핸드폰 화면에 불이 들어오면 통신사 기지국에는 아내 김 씨의 위치 신호가 기록되었습니다. 전국 각지를 떠도는 가출 여인의 흔적. 고 씨는 그렇게 기지국 신호를 조작하며 수사기관의 눈을 돌렸습니다. 경찰이 위치 추적을 할 때마다 아내는 부산에 있다가도 다음 날은 경남에, 또 다른 날은 전남에 나타나는 유령이 되어 전국을 배회했습니다. 그가 트럭을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조수석 어딘가에 놓여 있었을 아내의 핸드폰. 고 씨는 그 화면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만든 이 완벽한 숨바꼭질이 영원할 거라 믿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고 씨는 다시 불쌍한 남편의 가면을 썼습니다. 그는 이웃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일부러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 사람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는데 소식한 자 없네요. 내 팔자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아내를 외도하고 집을 버린 무책임한 여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이웃들은 밤마다 불 꺼진 집을 지키는 고 씨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착한 남편을 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오히려 고 씨를 위로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죽은 아내는 자신을 변호할 입조차 없었기에 고 씨의 거짓말은 곧 이 동네의 진실이 되었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고 씨의 이런 행동에 대해 혀를 내둘렀습니다. 시신을 먼 곳에 유기하는 보통의 범죄자와 달리 피해자를 자신의 생활 공간 안에 가두고 통제하려는 성향. 그것은 피해자를 공간적으로 완전히 소유하려는 사이코패스적 욕망의 극치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그는 아내를 묻은 그 장판 위에서 일상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고기를 굽고 술판에 버렸습니다. 술 기운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을 때 그들의 발밑에는 억울하게 숨진 김 씨가 비닐에 쌓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고 씨는 그 장판 위에 배를 깔고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렸고 매일 밤 안방으로 들어갈 때마다 아내의 머리가 묻힌 문턱을 아무렇지 않게 밟고 지나갔습니다. 천일, 무려
24,000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의 가위 눌림도, 단 한 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묻힌 그 거실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인 양 태연하게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의 이 완벽했던 연극에도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치밀한 배관공이라 해도 인간의 피냄새까지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며 바닥 아래 갇혀있던 진실이 스스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걸까요? 고 씨가 아내의 보험료를 내며 안심하고 있던 어느 날, 그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고 씨가 장판 아래 묻어둔 비밀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위험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고 씨를 무너뜨린 그 결정적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고 씨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알리바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추악한 욕망의 정체가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장판 아래 묻어둔 3년 전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올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멈춰서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내를 시멘트 아래 가두고 일천일을 버텨온 고 씨. 그는 도대체 왜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제 발로 무너뜨린 걸까요? 무엇이 그를 또다시 핏빛 사륙의 현장으로 몰아넣었느냐는 겁니다. 아내를 죽이고 얻어낸 그 기괴한 자유의 끝에서 고 씨가 향한 곳은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40년 지기 절친한 친구의 집이었죠. 고 씨는 친구가 일터로 나간 빈자리, 그 온기가 남아있는 거실에서 친구의 아내인 이 씨와 은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배관공 일감이 줄어들며 생활고에 시달리던 고 씨에게 이 씨는 안식처이기 이전에 손쉬운 금고였습니다. 고 씨는 이 씨에게 사업 자금이 급하다, 생활비가 모자라다며 조금씩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빌린 돈이 어느덧 2천만 원. 영도의 낡은 주택가에서는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액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돈을 갚으라는 이 씨의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더 이상 고 씨의 변명을 믿지 않대던 이 씨는 마침내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안 갚으면 당신이랑 나 사이,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빌려간 돈까지 전부 우리 남편한테 말할 거야. 이 씨의 그 한마디는 고 씨에게 단순한 독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3년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집안의 비밀, 즉 장판 아래 잠들어 있는 아내의 흔적이 세상에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내연관계가 남편에게 폭로되는 순간 수사가 시작될 것이고, 수사가 시작되면 그 집의 장판은 반드시 들춰지게 될 테니까요. 그해 2월의 어느 차가운 오후였습니다. 고 씨는 친구가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한 뒤 품 안에 흉기를 숨기고 이 씨의 집 대문을 밀었습니다. 이 씨는 여느 때처럼 고 씨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 그녀는 고 씨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 씨의 눈에 이 씨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협하는 제거 대상일 뿐이었죠. 고 씨는 거실에서 이 씨와 마주 서자마자 숨겨온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비명은 짧았습니다. 고 씨는 쓰러진 이 씨를 향해 멈추지 않고 잔인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3년 전 아내를 향했던 그 무자비함이 이제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방 안 가득 튀어오른 붉은 흔적이 벽지를 적시고 바닥을 물들일 때까지 고 씨는 이성을 잃은 듯 흉기를 휘둘러 이 씨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범행을 마친 고 씨의 행동은 더욱 기괴했습니다. 그는 참혹한 현장을 빠져나와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친구의 전화가 오자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으로 현장에 달려가 오열했습니다. 친구의 어깨를 붙잡고 함께 바닥을 치며
누가 우리 재수 씨를 이렇게 만들었냐며 울부짖는 고 씨의 모습에 그 누구도 의심을 품지 못했습니다. 이 씨의 아들은 당시를 회상하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니는 고 씨를 철석같이 믿으셨어요. 아버지가 일 때문에 늦으시면 우리 집에 와서 밥도 자주 먹던 사람이었어요.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던 그 사람이 엄마를 그렇게 참혹하게 해치고 퇴근한 아버지 옆에서 소주를 마시며 눈물을 흘렸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에요. 고 씨는 자신의 비밀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돈, 그리고 자신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그는 40년 우정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가 휘두른 흉기는 이 씨의 생명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까지 도려내버린 것입니다. 수사팀은 현장의 잔혹함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 갈등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를 해쳐본 경험이 있는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과감함과 무자비함, 그리고 범행 직후 보여준 그 완벽한 연기력. 하지만 고 씨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 씨의 몸에 남긴 수많은 상흔이 결국 3년 동안 장판 아래 묻혀있던 아내의 원혼을 불러내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의 완벽함을 믿었던 배관공 고 씨. 그는 이제 사방이 막힌 취조실에서 자신이 저지른 2번의 살인이 어떻게 하나의 비극으로 연결되는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그에게 던진 마지막 질문은 고 씨가 예상했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고 씨의 고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던 걸까요? 그가 40년 우정을 배신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지 시멘트 무덤뿐이었을까요? 차갑게 식은 취조실 안. 모든 자백을 쏟아낸 고 씨의 얼굴은 기묘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아내를 60토막으로 나누어 제 발밑에 묻고 40년 우정마저 피로 물들인 한 남자의 연극은 그렇게 막을 내리는 듯 보였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가 수갑을 차고 법정으로 향하던 그날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잔혹한 범죄자가 받게 될 대가를 지켜보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2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살인자, 시신을 도구처럼 다루며 집안 곳곳에 흔적을 지운 엽기적인 범죄자. 그가 받게 될 형량은 당연히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어야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꼭 쥐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의 공기는 유가족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입에서 나온 문장들은 유가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날카로운 칼날을 꽂았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나이가 많다는 고령이라는 이유가 가명의 사유로 언급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자백을 통해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 씨에게 내려진 선고는 고작 징역 15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시신 위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으며 온 세상을 속인 괴물에게 법이 허락한 속죄의 시간은 너무나 짧고 허망했습니다. 어떻게 15년입니까? 사람을 2이나 죽였는데 3년을 시체랑 산 괴물이 어떻게 15년 만에 다시 세상에 나옵니까? 유가족들은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법정을 빠져나가는 고 씨의 뒷모습을 보며 그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그 소란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9분 등 뒤로 법망을 빠져나갔다는 안도감이 서려 있는 듯해 지켜보는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징역 15년.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일부분일지 모르지만 2명의 피해자가 뺏긴 영원한 시간과 남겨진 가족들이 견뎌야 할 평생의 지옥에 비하면 그것은 면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과연 우리 법의 잣대는
피해자가 겪은 공포와 고통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이제 고 씨는 수감 생활을 모두 마쳤거나 거의 끝매가고 있을 시점입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 이 순간 다시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우리 곁 어딘가에 스며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바닥은 정말 안전한가요? 당신 곁에서 웃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 당신이 아는 그 사람이 맞을까요? 어쩌면 진실은 우리가 감히 들춰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아주 깊은 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신을 발밑에 둔 채 일상을 즐겼던 백완공 고 씨. 여러분은 오늘 이 사건을 지켜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원고를 정리하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60여 토막으로 훼손된 아내의 유해를 문턱 아래 묻고 그 위를 매일 밟고 지나다니며 매연녀와 사랑을 속삭였던 그 기괴한 심리, 그리고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40년 우정마저 칼날로 난도질한 그 잔혹함은 과연 인간의 영역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참담하게 만든 것은 법의 심판이었습니다. 두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대가가 고작 징역 15년이라는 사실. 고령이라는 이유로, 자백했다는 이유로 깎여나간 형량 앞에서 장판 아래 갇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을 피해자들의 고통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 걸까요? 15년 뒤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그 살인마의 발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또 다른 공포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법의 잣대가 과연 죽은 자의 원한과 남겨진 자의 슬픔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징역 15년이라는 판결, 여러분은 납득할 수 있으신가요? 이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잊혀가는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올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깊고 더 날카로운 진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2017년 10월 25일 용인의 한 복도식 아파트. 며칠째 기이한 침묵에 잠긴 405호 앞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가족들이 멈춰섰습니다.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린 순간 집안은 소름 끼칠 만큼 정갈했습니다. 하지만 베란다 문을 연 형사들은 일제히 비명을 삼켰습니다. 바로 50대 어머니와 14살 아들이 차갑게 식은 채 겹겹이 포개져 발견된 겁니다. 두 사람의 위에는 마치 눈이 내린 듯 하얀 밀가루가 두껍게 뿌려진 채 처참히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외부 침입도 격렬한 저항의 흔적도 없는 밀폐된 공간. 대체 누가 왜 이토록 잔인하게 일가족을 짓밟아버린 걸까요? 우리는 핏자국이 스며든 하얀 가루 너머로 가면을 쓴 채 연기처럼 사라진 범인의 정체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오늘의 충격적인 사건의 기록을 들여다보기 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이 사건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변화의 물결 속에 있었습니다. 촛불의 겨울을 지나 새 정부가 들어섰고 광장을 가득 메웠던 함성은 서서히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달라진 내일을 기대했고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개혁과 희망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희망의 계절, 경기도 용인, 수도권 외곽, 나지막한 구릉 사이로 복도식 아파트 단지가 늘어서 있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그 단지 4층 405호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식당으로 향하는 어머니, 장거리 화물을 실어 나르며 묵묵히 가정의 자리를 지키는 의붓아버지,
그리고 올해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간 14살 막내 아들. 어머니는 퇴근길마다 아이 간식거리를 양손 가득 들고 돌아왔습니다. 의붓아버지는 주말이면 막내의 축구 연습을 지켜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막내의 시험 일정표가 자석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거실 탁자에는 학원 숙제 노트가 늘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라 밖의 거센 바람과는 상관없이 이 집만의 작고 단단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0월 25일 오후, 그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틀째 어머니의 전화기가 꺼져 있었던 겁니다. 식단 사장은 무단결근은 처음이라 했고, 막내 담임교사도 이틀째 결석이라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어머니, 학교에 나오지 않는 막내, 불안에 휩싸인 친척이 경찰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오후 3시, 경찰관 2명과 열쇠 수리공이 405호 앞에 섰습니다. 복도에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철문 너머는 고요했습니다. 열쇠 수리공이 대리를 꺼내들었습니다. 윙 하는 금속음이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고, 잠금 장치가 풀리는 딸깍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천천히 안쪽으로 밀렸습니다. 정관에 들어선 형사가 가장 먼저 본 것은 기이할 정도로 깨끗한 거실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먹다 남은 그릇도 흩어진 신문도 없었습니다. 싱크대는 물기 하나 없이 닦여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형사가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운동화, 막내의 실내화, 의붓아버지의 작업화, 세 사람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외출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형사가 거실 안쪽으로 한 걸음 더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무언가, 미세하지만 분명한 이질적인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환기되지 않은 방의 퀴퀴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맡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종류의 냄새. 형사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냄새는 베란다 쪽에서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베란다 앞에는 커튼이 빈틈없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바닥에는 수건이 촘촘히 깔려 있었고, 수건 위로 하얀 가루가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형사의 손이 커튼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걷어내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이 멈췄습니다. 차갑게 식은 두 구의 형체가 좁은 베란다 바닥에 겹겹이 포개져 있었던 겁니다. 이 집에 사는 50대 어머니와 14살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형사들을 진짜 얼어붙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 위를 뒤덮고 있는 하얀 밀가루와 소금, 누군가 작정하고 쏟아부은 듯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붉게 배어나온 흔적이 하얀 가루와 뒤섞여 분홍빛으로 눅진하게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당시 감식반 소속 형사는 수십 년간 수많은 현장을 누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현장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하얀 가루가 피와 뒤섞여 분홍빛으로 엉겨붙어 있는데, 밀가루를 뿌린 현장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닙니다. 치워야 할 물건으로 본 거예요. 그게 등골을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경찰은 405호를 즉시 봉쇄했습니다. 감식반이 투입되었고, 하얀 가루 아래 드러난 현장의 참상은 노련한 수사관들조차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하는 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사라진 귀중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형사들의 발길을 또 한 번 멈추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 스테인리스 양푼, 양념에 재워둔 갈비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간장과 마늘, 배즙 냄새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뚜껑이 열리지 않은 음료수 2캔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정성스레 양념을 만들고 갈비를 재워두고 음료수까지 꺼내놓은 채로 그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지인은 나중에 떨리는 목소리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엄마는요, 큰아들이 온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장을 봤어요. 그날도 전화해서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를 샀다고 싱글벙글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 갈비가 그대로? 그녀는 거기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었고 한참 동안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갈비를 재워둔 양푼, 열리지 않은 음료수 캔, 냉장고에 붙은 막내의 시험 일정표, 405호는 돌아올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시간은 나흘 전에 이미 멈춰버린 뒤였습니다. 수사본부는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집에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람은 누구인가? 어머니가 갈비를 준비하고 음료수를 꺼내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바로 그 사람.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과 밀가루로 뒤덮인 베란다. 이 기괴한 대비는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본부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405호의 현관문이었습니다. 침입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문틀도, 도어락도, 잠금장치도 모든 것이 훼손되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직접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갔거나 아니면 안에 있던 사람이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외부인이 아니었다는 것. 이 집의 구조를 알고 이 집 사람들이 아무런 경계 없이 맞아줄 만큼 가까운 누군가가 이 일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아파트 단지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관리실 구석. 먼지 쌓인 모니터 앞에 형사가 앉았습니다. CCTV 영상을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25일, 24일, 23일. 화면 속 주차장 장면이 빠르게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405호가 위치한 동의복도 CCTV가 열흘 전부터 고장난 상태였던 겁니다. 하필이면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 시기에 말입니다. 관리소장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수리업체에 연락은 해놓았는데 일정이 안 잡혀서 미루고 있었어요. 우연이었을까요? 복도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형사는 단지 출입구와 주차장 카메라에 매달렸습니다. 수백 시간 분량의 영상을 한 프레임씩 넘겼습니다. 눈이 빠질 듯한 작업이 몇 시간째 이어지던 그때 10월 20일 오후 1시경의 화면에서 형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단지 지하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형사가 영상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22일. 그 차는 주차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23일 오후가 되어서야 검은색 SUV가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틀 동안 이 단지 안에 머물렀던 겁니다. 형사가 차량 번호를 조회했습니다. 모니터에 명의자의 이름이 떴습니다.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집 어머니의 장남. 사건을 신고한 바로 그 사람. 35살 김 씨였습니다. 수사관들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기억하는 김 씨는 전혀 다른 인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단지의 이웃들을 만나러 나간 형사들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만난 같은 동 주민은 두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큰아들이요. 올 때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와서 어머니 모시고 외식하러 나가곤 했어요. 차도 좋은 거 몰고 다녔고 2층에 사는 주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양복 입은 모습이 참 반듯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효자였어요. 올 때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왔거든요. 과일 박스, 건강식품, 이런 것들. 어머니 얼굴이 환해지시는 게
복도에서도 보였습니다. 효자, 사업가, 다정한 아들. 이것이 이 단지가 알고 있는 김 씨의 전부였습니다. 누구 하나 그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지인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를 안다는 한 남성을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허름한 커피숍 구석자리에 앉은 그 남성은 형사의 질문을 듣자마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종이컵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재벌가 혼외자라고 했어요. 곧 100억대 유산을 받게 된다고. 처음에는 믿었어요.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돈 쓰는 것도 해퍼 보였으니까.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이 전부 어머니한테서 나온 거더라고요. 본인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재벌가 혼외자, 100억대 유산.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형사들은 김 씨의 금융 기록을 열어보았습니다. 은행에서 넘어온 서류를 한 장씩 넘기는 형사의 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직업란은 공란이었습니다. 소득 기록도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2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몰고 다니던 검은색 SUV는 리스 차량이었고 리스 대금은 석 달째 연체 중이었습니다. 반면 어머니의 계좌 기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매달 수백만 원씩 김 씨에게 이체된 기록이 빼곡하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식당 일로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번 돈. 그 돈이 고스란히 장남의 통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석 달간 그 이체 기록이 뚝 끊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돈줄을 끄는 것인지 더 이상 줄 돈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인지 형사는 서류 위에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체가 끊긴 시점과 사건이 벌어진 시점, 그 간격은 놀라울 만큼 짧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끊긴 뒤 김 씨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증언이 올라왔습니다. 김 씨와 가깝게 지냈다는 또 다른 지인은 형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만나면 어머니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자기한테 올 유산을 어머니가 가로챘다고. 자기는 수십억 받을 사람인데 어머니가 의붓아버지한테 다 넘기려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한 푼도 못 받게 생겼다고.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산이고 뭐고 원래부터 없었던 거더라고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였어요. 존재하지 않는 유산을 빼앗겼다고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믿어야만 자신이 하려는 일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에게는 용돈이 필요한 힘든 아들, 이웃에게는 성공한 사업가, 지인에게는 재벌가의 숨겨진 후계자, 그리고 돈이 끊기자 어머니를 유산을 가로챈 사람으로 둔갑시킨 남자. 대체 어떤 얼굴이 진짜였던 걸까요? 아니, 이 남자에게 진짜 얼굴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했던 걸까요? 형사들은 다시 CCTV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0월 20일 오후 1시 검은색 SUV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그 시각 어머니는 부엌에서 갈비를 재워두고 음료수를 꺼내놓고 있었을 겁니다. 아들이 온다는 기쁨에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어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틀 뒤 그 차가 빠져나간 405호에는 밀가루를 뒤집어 쓴 두 사람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이틀 동안 405호의 문 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10월 20일 오후 2시 405호가 있는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광등이 윙 하는 소리만 머리 위에서 울리고 있었고 복도 끝 창문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김 씨였습니다.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리 준비해온 날카로운 도구가 들어있었습니다. 405호 앞에 멈춰선 김 씨는 복도 양쪽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짧은 멜로디가 철문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안쪽에서 후다닥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볍고 빨랐습니다. 아들이 왔다는 것을 알고 달려나오는 어머니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왔어. 어서 들어와. 어머니의 손이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갈비 재워놨다. 네가 좋아하는 양념으로 해놨어. 부엌 쪽에서는 간장과 마늘, 배즙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료수 2캔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들을 위해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팔을 잡아 끌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들이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큰아들이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배고프지? 라면이라도 먼저 끓여줄까? 어머니가 부엌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장 쪽을 흘깃 보았습니다. 막내의 실내화가 안에 꽂혀 있었습니다.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김 씨는 비닐봉지를 소파 뒤쪽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불을 펴며 아들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원기를 봤으니까 좀 쉬어. 피곤하지? 어머니가 이불깃을 매만지며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 허리 뒤에서 묶인 앞치마끈. 저녁에 막내 오면 같이 먹자. 그놈이 형 온다고 아침부터 신이 나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김 씨가 뒤에서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불이 바닥으로 끌려 내려왔고 화장대 위에 크림병과 손거울이 와장창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벽에는 손바닥으로 밀어낸 자국이 찍혔습니다. 갈비를 재워두고 음료수를 꺼내놓고 아들의 팔을 잡아 안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손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35살 장정이 휘두르는 날카로운 도구 앞에서 그 저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안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졌습니다.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가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동작은 느긋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 돌렸습니다. 드라마 돌렸습니다. 예능 또 돌렸습니다. 어떤 채널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의 관절만 하얗게 서 있었습니다. 안방에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집 거실에서 그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시간을 학교가 끝나고 돌아올 14살 이복 동생을 오후 5시 이 시각 막내는 교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는 그날 오후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복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걔가 되게 신났었거든요. 형이 집에 왔다고, 빨리 가봐야 한다고, 형이랑 같이 저녁 먹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평소에도 형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형이 이거 사줬다. 형이 다음에 같이 놀러 가자고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요. 친구는 거기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코를 훌쩍이며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걔가 웃으면서 뛰어갔어요. 빨리 가야 한다고. 손 흔들면서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소녀는 아파트 계단을 올라 4층 복도를 지나 405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 형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 왔어? 가방을 내려놓으며 소년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소파에서 일어선 김 씨가 동생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소년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것은 소년의 실내화 한 짝이 현관 앞에 벗겨진 채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거실까지 무언가가
질질 끌려간 자국. 소녀는 끝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14살 아이의 힘으로 형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형을 믿고, 형을 좋아하고, 형이 기다린다는 말에 웃으며 뛰어온 소년. 그 소년에게 형이란 사람은 처음부터 형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두 사람을 베란다로 옮겼습니다. 좁은 바닥에 겹겹이 포개어 놓은 뒤 부엌에서 밀가루와 소금을 가져와 두 사람의 몸 위에 하얗게 쏟아부었습니다. 붉은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수건으로 바닥을 닦고 커튼을 빈틈없이 친 다음 거실과 부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싱크대를 닦고 바닥을 훔치고 흩어진 물건을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나흘 뒤 형사들이 문을 열었을 때 느꼈던 그 기이한 깨끗함. 그것은 이 남자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정리를 마친 김 씨는 그날 밤 405호에서 잠을 잤습니다. 베란다에 두 사람이 차갑게 누워있는 바로 그 집에서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어머니가 준비해둔 음식을 꺼내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만들어둔 바로 그 음식을. 냉장고 문에는 막내의 시험 일정표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이 남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22일, 김 씨는 405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더 그 집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23일 오후, 김 씨는 드디어 405호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경찰서가 아니었습니다. 차에 올라 용인을 빠져나갔습니다. 향한 곳은 강원도 평창. 거기에는 이 가족의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10월 23일, 이른 아침, 김 씨는 405호의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이틀 만에 처음으로 그 집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김 씨는 검은색 SUV에 시동을 걸고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곧장 고속도로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용인 시내의 한 렌터카 업체 앞에 차를 세운 겁니다. 자기 차로 이동하면 톨게이트 기록과 CCTV에 번호판이 고스란히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타인 명의로 렌터카 한 대를 빌렸습니다. SUV는 업체 근처에 세워두고 렌터카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아내 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해. 애들 데리고 나와. 정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린 두 딸의 손을 잡고 약속된 장소로 나왔습니다. 조수석의 아내, 뒷좌석에 어린 두 딸, 캐리어 두 개가 트렁크에 실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족 나들이를 떠나는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렌터카가 영동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평창. 그곳에는 이 가족의 마지막 한 사람, 의붓 아버지가 화물차를 몰며 살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도중 김 씨는 다시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의붓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아버지, 저 지금 평창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의붓 아버지는 전처의 아들인 김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지만 한 번도 꺼리지 않고 아들로 대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에 의붓 아버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내가 나갈게. 김 씨가 평창의 한 졸음 쉼터를 지목했습니다. 국도변에 위치한 화물차들이 잠시 쉬어가는 작은 공터였습니다. 산자락에 가려져 있어서 낮에도 오가는 사람이 드문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렌터카가 졸음 쉼터 구석에 먼저 도착해 섰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어린 두 딸이 잠들어 있었고 조수석의 아내 정 씨는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려 하는지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잠시 뒤 반대편에서 낡은 화물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습니다. 의붓 아버지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거친 손을 한 의붓 아버지는 장거리 운전을 막 마친 듯 얼굴에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김 씨를 보자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걱정이 앞선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돈이 얼마나 필요한 거야? 의붓 아버지는 김 씨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전처의 아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걱정이 되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이틀 전 용인 405호에서 이 남자가 무엇을 했는지 의붓 아버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걱정이 자신을 이 자리로 불러낸 미끼였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졸음쉼터 한쪽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 김 씨는 미리 준비해온 도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틀 전 어머니에게 그리고 14살 막내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며 달려와준 바로 그 사람에게 김 씨는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졸음쉼터를 지나가던 한 운전자는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졸음쉼터 구석에 차 한 대가 서 있었는데 한 남자가 트렁크 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거운 걸 싣는 것 같았는데 낚시용품이나 캠핑 장비를 넣는 줄 알았어요. 설마 그게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 씨는 의붓 아버지를 렌터카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졸음쉼터를 빠져나와 인근 콘도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주차장 구석에 렌터카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트렁크 안에 의붓 아버지를 남겨둔 채 열쇠를 꽂아놓고 그 차를 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콘도에 묵으러온 누군가의 차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트렁크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로써 일가족 3명 모두가 같은 사람의 손에 의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용인 405호에 어머니와 14살 막내, 200km 떨어진 평창의 의붓 아버지. 보통의 범죄자라면 이 시점에서 공포에 떨거나 도망치거나 혹은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달랐습니다. 렌터카를 버린 김 씨는 아내와 2딸을 데리고 가까운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공항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아이들 손을 잡은 채 누가 보더라도 해외여행을 떠나는 평범한 4가족이었습니다. 버스는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한 김 씨 부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출국 수속이 아니었습니다. 3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그 손으로 이 부부는 공항 안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과연 이 부부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인천국제공항 10월 23일 저녁 공항 로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 위를 굴러가는 소리, 출발 안내방송이 천장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커피숍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출국장 앞에는 설렘 가득한 얼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면세점 쪽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 속으로 4가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아내가 작은 딸의 손을 잡고 큰딸이 엄마 옆에서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깔끔한 캐주얼 차림이었고 아내는 가벼운 외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해외여행을 떠나는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강원도 평창의 졸음쉼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 부부의 표정 어디에서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공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출국 수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계좌에서 1억 1,800여만 원을 이체한 후 그중 7,700만 원 상당을 뉴질랜드 달러로 환전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ATM을 찾아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카드를 넣었습니다. 그 카드는 김 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405호의 베란다에 차갑게 누워있는 어머니 명의의 체크카드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고 투입구에서 지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 씨는 지폐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ATM을 옮겨가며 여러 차례 인출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의 계좌에서, 그리고 의붓아버지의 계좌에서 한 번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인출 한도가 찰 때까지 뽑고 또 뽑았습니다. 아내 정 씨는 그 옆에 서서 두 딸의 손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ATM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그 손으로 세 사람의 돈을 인출한 겁니다. 두꺼운 지폐 뭉치를 가방에 넣은 김 씨 부부는 곧장 면세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CCTV에 찍힌 이 부부의 모습은 수사관들조차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면세점 화장품 매장 앞에서 아내 정 씨가 진열대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립스틱을 손등에 발라보고 색깔을 비교하더니 두 개를 집어들었습니다. 향수 코너로 옮겨가 뚜껑을 열어 손목에 뿌려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여유로웠는지 옆에서 보고 있으면 백화점에 나들이 온 평범한 주부와 구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옆에서 김 씨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방금 ATM에서 뽑은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카드를 내밀며 이거 다 포장해 주세요 하고 말하는 장면까지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명품 매장이었습니다. 김 씨가 아내에게 가방을 골라주고 있었습니다. 정 씨가 거울 앞에서 가방을 어깨에 메어보며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다른 색상도 보여달라고 했고 직원이 가져다 준 두 번째 가방을 들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정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는 김 씨의 표정은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당시 면세점에서 이 부부를 접객했던 직원은 훗날 뉴스를 보고 나서야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 직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어요.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비싼 가방을 사주면서 웃는데 누가 봐도 해외여행 가는 평범한 부자 가족 같았거든요. 나중에 뉴스에서 그 사람들 얼굴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 가방을 산 돈이 시어머니 계좌에서 나온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때 이미 직원은 거기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면세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출국장으로 향한 김씨 부부. 비행기에 오른 뒤에도 이 부부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승무원에게 퍼스트 클래스 좌석으로 업그레이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거절당하자 잠시 불만을 표시했지만 곧 비즈니스 좌석에 자리를 잡고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아내 정 씨는 면세점에서 산 화장품을 꺼내 하나하나 포장을 뜯어보며 웃었고 두 딸은 뒷좌석에서 담요를 덮은 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하여 태평양 위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그 시각 용인 405호의 베란다에는 어머니와 14살 막내가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 나흘째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200km 떨어진 평창 콘도 주차장에서는 렌터카 트렁크 안에 의붓아버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 차 옆을 걸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의 돈으로 산 명품 가방과 화장품은 지금 10,000km 상공의 비행기 짐칸에 실려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목숨값이 명품 가방 몇 개와 면세점 쇼핑백이었던 걸까요? 김씨 부부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한국에서는 405호의 이웃이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을 걱정하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고 있었다는 것을 소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경찰차 한 대가 용인을 향해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부부의 도피가 끝나게 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반구의 10월은 봄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거리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온 김씨 부부는 렌터카 데스크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아내 정씨가 두 딸의 손을 잡고 있었고 김씨는 선글라스를 낀 채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계획한 가족여행을 시작하는 사람처럼 오클랜드에 자리를 잡은 김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동차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중고 벤츠. 검은색 세단을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돈. 세 사람의 계좌에서 뽑은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벤츠를 몰고 오클랜드 시내를 누비기 시작한 김씨는 부동산 중개소를 돌아다녔습니다. 대저택을 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의 2층 집. 정원이 넓은 단독주택. 중개사에게는 한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다가 이민을 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그의 거짓말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내 정씨는 두 딸을 현지 학교에 등록시켰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아이들 학용품을 사고 주말이면 가족끼리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오클랜드 한인 주민